가자가 노래하는 곳.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2부의 제목은 늪입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이 습지는 늪이 아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늪의 의미는 습지와 대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책의 처음 시작은 1969년 10월 30일 아침 체이스 앤드루스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시작되죠. 체이스는 스타 쿼터백이고요. 마을 공식 미남이고요. 돈 많은 부모님과 예쁜 아내까지 있는 그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 늪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자 주인공이죠. 1부 습지의 남자 주인공이 테이트라면 2부 늪의 주인공은 당연 체이스입니다. 1965년 카야는 포인트 비치에 앉아 농개가 뒤집어져 물벌이에 파묻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갑자기 남쪽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벌떡 일어서야 했다. 이제 청소년으로 자라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축구공을 툭툭 치며 뛰어다니고 밀려오는 파도를 발로 차며 다가오고 있었다. 카야의 눈길이 제일 훤칠한 남자에게로 이끌렸다.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우통을 드러낸 청년이 축구공을 던졌다. 카야는 그 등짝에서 꿈틀거리는 근육을 바라보았다. 그을린 어깨. 카야는 그 청년이 체이스 앤드루스라는 걸 알았다. 카야는 바닷가에서 그들을 쫓았다. 아니 주로 체이스를 쫓았다. 카야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지만 욕망이 이끌리는 방향은 달랐다. 카야의 심장이 아니라 몸이 체이스 앤드루스를 주시했다. 체이스가 바닷가에서 카야를 슬쩍 쳐다본 후로 카야는 벌써 일주일에 2번씩이나 점핑에 가기를 찾았다. 거기서 체이스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눈여겨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성의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데이트를 약속하게 되죠.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난 후 체이스는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섹스를 원합니다. 그러나 카야의 생각은 달랐죠. 이건 너무 급작스러웠다. 그저 피크닉을 가서 마시걸과 교미를 하겠다는 속셈. 조리의 수컷이라도 먼저 한참 구애를 하는 법이다. 화려한 기타를 과시하고 정자를 짓고 근사한 춤과 사랑 노래를 부르고 그래 물론 체이스도 만찬을 차려오긴 했지만 카야는 식은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값진 여자였다. 그리고 딕시를 러브송으로 쳐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포유류 수컷은 발정이 났을 때만 암컷 근처에 얼씬거리는 법이지. 카야는 모든 것을 자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자연에서의 경우와 비교를 하죠. 체이스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카야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도 불타는 수치심과 날카로운 슬픔이 멎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고 어루만져주고 끌어당겨 품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하지만 이렇게 다급하게 덧는 손길은 나눔도 베품도 아닌 그저 포에게 불과했다. 그러나 며칠 뒤 여전히 카야를 기다리고 있는 체이스를 보자 카야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카야,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했어. 응? 이러지 말고 너한테 소방 막루를 보여주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야는 체이스의 보트 앞을 떠다녔다. 있잖아, 막루에 올라가 본 적 없지. 거기서 습지가 정말 잘 보여.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카야는 체이스와 다시 만나고 그리고 소방 막루까지 올라갑니다. 카야는 습지 위로 이렇게 높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 발밑에서는 모든 조각이 맞춰져 있었고 카야는 오랜 친구의 얼굴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았다. 그 이후 체이스는 웨스턴 오토일이 끝나면 카야의 호소에 거의 날마다 배를 댔고 두 사람은 멀리 참나무가 우거진 물길들을 탐험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듯 체이스는 습지를 착취할 대상으로만 보았다.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매립해서 농사를 지을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습지 생물, 하천, 쇠뜨기에 대한 카야의 마르지 않는 지식이 흥미로웠다.
그러나 사슴 곁을 지날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저속으로 표류한다거나 새 둥지 근처에서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는 카야의 배려에는 코웃음을 쳤다. 조개 껍데기나 깃털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야가 일기장에 메모하거나 표본을 채집하면 꼭 따져 물었다. 왜 풀을 그려? 왜 꽃을 그리는 거야? 그날 오후 체이스가 돌아가자 카야는 보트에 시동을 걸고 혼자 습지로 들어갔다. 외롭지 않았다. 체이스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누군가 함께 해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느낌이었다. 그런데 키 큰 수풀에 돌아선 순간 저 앞에 테이트가 보였다. 카야는 노를 저어 가버리는 대신 테이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여자들은 누구나 첫사랑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카야는 긴 숨을 토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카야는 이제 혼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논문들도 읽습니다. 논문을 읽던 카야는 구름을 바라보며 상념에 빠졌다. 곤충 암컷은 짝짓기 상대인 수컷을 잡아먹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포유류 어미는 새끼를 버리며 많은 수컷이 경쟁자보다 더 잘 파정하기 위해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방법들을 고안해낸다. 생명의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는 한 천박하건 무례하건 아무 상관없다. 카야는 이것이 자연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그저 모든 위험 요소에 맞서 살아남으려는 창의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았다. 인간이라면 물론 그보다는 훌륭하게 행동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카야는 점점 체이스가 친구들과의 피크닉에 데려다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다 함께 웃으면서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를 발로 차는 꿈. 체이스가 그녀를 훌쩍 안아들어 빙글빙글 도는 상상. 그러다 함께 둘러앉아 샌드위치와 쿨러에 든 음료수를 나눠 먹겠지. 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아이들이라는 그림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서 체이스는 웨스턴 오토의 주인을 아버지로 둔 자기는 행운아라고 했다. 이런 식이면 우리가 결혼할 때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원하는 집이라면 뭐든 지어줄게. 카야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체이스가 제 삶에 카야가 들어오기를 원하다니 슬쩍 흘리는 말도 아니고 청혼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이스는 카야에게 애시불까지 같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틀 걸리니까 하룻밤은 어디서 묵어야 한다고도 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은 어느 외곽의 모텔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됩니다. 카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죠. 그리고 체이스는 점점 뜸해집니다. 엄마가 떠난 후 매년 그래왔듯 이번에도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냈죠. 크리스마스가 이틀이나 지났지만 체이스는 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테이트는 카야를 찾아옵니다. 그녀의 수집품을 보고 책으로 출판할 것을 제안하죠. 그냥 제안만 한 것이 아니라 표본을 몇 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면 출판사를 알아보고 그쪽 의향도 타진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카야는 테이트에게 표본 몇 개를 골라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래서 테이트는 조개들을 그린 부드러운 색조의 수채화와 그레이트 블루 헤론을 골랐다. 테이트는 깃털 그림을 집어들었다. 줄기가 살짝 찢어진 디테일은 너무나 독특했기에 테이트와 카야는 동시에 깨달아 버렸다. 이건 테이트가 숲속에서 처음으로 카야에게 선물했던 그 깃털 그림이라는 걸. 둘은 깃털을 바라보다 서로의 눈을 보았다. 카야가 고개를 돌렸다. 억지로 감정을 눌렀다. 믿지 못할 남자에게 또 끌려갈 수는 없었다. 겨우내 체이스는 카야의 집을 찾아와서 보통 주말마다 하룻밤씩 묵고 갔다. 이른 3월 어느 날 아침 카야는 마을 나들이를 나섰다. 보트를 대고 부두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상가 쪽으로 걸어가던 카야는 길 끝에 체이스가 서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늘씬한 금발청의 어깨에 한쪽 발을 두르고서 카야의 머리는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핑핑 돌았지만 다리는 제멋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체이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마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한 적이 없지만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 한 일행을 피할 길은 없었다. 체이스와 친구들은 즉시 돌아서서 카야를 마주 보았고 바로 그 순간 체이스는 처녀의 어깨에서 팔을 내렸다. 어색한 마주침을 뒤로하고 헤어졌지만 카야의 눈앞에는 여자의 어깨에 둘러있던 체이스의 팔만 어른거렸다. 지역신문을 한 장 샀다. 근방의 연안에 습지 연구소가 들어선다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자 체이스와 아까 그 여자의 사진이 커다랗게 나왔다. 약혼 발표였다. 카야는 벽을 짚고 포치로 가서 손으로 입을 막고는 침대에 쓰러졌다. 바로 그때 모터보드 소리가 들렸다. 벌떡 일어나 앉아 호수 쪽을 봤더니 체이스가 해변에 보트를 대고 있었다. 뚜껑 열린 상자에서 탈출하는 생쥐처럼 포치문을 날렵하게 빠져나간 카야는 체이스가 미처 보기도 전에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가 숨었다. 카야는 체이스를 잃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거절로 점철된 삶이 슬펐다. 머리 위에서 씨름하는 하늘과 구름에 대고 카야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인생은 혼자 살아내야 하는 거라지.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사람들은 결코 내 곁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체이스가 교묘하게 결혼 얘기를 꺼내 미끼를 던지고 지체 없이 카야를 침대로 끌어들인 다음 헌신짝처럼 버리고 딴 여자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다. 카야는 수컷들이 여러 암컷을 전전한다는 연구 결과를 읽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남자한테 빠졌을까? 체이스의 멋진 스키보트는 발정난 수사슴에 잔뜩 힘준 목이나 거대한 뿔과 다름없었다. 경쟁자 수컷을 쫓아내고 끝없이 암컷들을 유혹하려는 부속기관이다. 카야는 엄마와 똑같은 덫에 걸려들었다. 음흉한 바람둥이 섹스 도둑들. 아버지는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얼마나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다녔을까?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자 자신의 진짜 영역으로 늪지의 판잣집으로 데리고 와버렸다. 사랑이란 차라리 씨도 뿌리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나은 휴경지인지도 모른다. 체이스와 펄이 약혼 발표를 하고 나서 1년 남짓 흘렸을 무렵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우체통 속에 든 두툼한 마닐라지 봉투를 발견한 카야는 내용물을 꺼내보았다. 캐서린 데니엘 클라크가 지은 동부 연안의 바다 쪽에 가제본이 나왔다. 카야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걸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카야는 책장을 어루만지며 조개 껍데기 하나하나에 깃든 이야기를 떠올렸다. 발견한 곳, 바닷가에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었는지, 계절과 해돋이, 그건 카야의 가족 앨범이었다. 카야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테이트에게 감사 편지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쪽지만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랐다. 카야는 추신을 덧붙여 썼다. 언제 우리 집 근처에 오게 되면 한번 들러 내 책을 한 권 선물하고 싶어. 그리고 연구실 주소로 편지를 붙였다. 다음날 정오에 보니 우체통에 테이트의 쪽지가 들어있었다. 테이트는 초대에 감사하며 그날 오후에 바로 오겠다고 했다. 카야, 내 책 굉장해. 테이트는 포용을 하려는 듯 살짝 몸을 기울였지만 카야의 심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획 물러섰다. 대신 책을 내밀었다. 여기 테이트 이거 주려고. 테이트는 책을 펼쳐 책장을 넘겼다. 아, 작가 서명을 안 해줬잖아. 테이트 앞으로 한마디 안 써줄 거야? 테이트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카야는 펜을 받아들고 몇 초 생각하다가 썼다. 깃털 소년에게 고마워, 습지 소녀가. 테이트는 카야가 쓴 글을 읽고 카야를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려고 돌아서서 멀리 습지 너머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테이트는 카야의 손을 잡고 꼭 힘을 주었다. 고마워 카야. 덕분이야 테이트. 카야는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항상 너였어. 심장의 반쪽은 갈망하고 다른 반쪽은 경계했다. 이제 1968년입니다. 겨울 어느 아침. 갑자기 모래밭을 꾸역꾸역 굴러 진윤으로 들어오는 트럭 소리가 들렸다.
불안해진 카야가 창가로 가서 봤더니 붉은 픽업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남자는 트럭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숲을 가로질러 포트까지 달려와 문을 두드렸다. 낯선 사람은 검은 머리칼에 장신이었고 왼쪽 귀부터 윗입술까지 얼굴을 반으로 가른 붉고 깔쭉깔쭉한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카야는 포치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눈을 보고 말했다. 조디 오빠. 남자가 미소를 짓자 흉터가 일그러졌다. 카야, 여기 있어주길 바랬어. 카야는 세상 누구보다 조디와 엄마가 보고 싶었다. 그런데 카야의 마음이 오빠의 흉터와 쓰라린 아픔을 한 묶음으로 엮어 싹 지워버렸던 것이다. 아빠가 불쏘시개를 치켜들어 조디의 얼굴을 철썩 때렸고 오빠의 턱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피가 뿜어져 나왔다. 오빠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카야는 오빠가 죽었다며 울었지만 엄마는 오빠를 일으켜 세워 소파로 데려가서 바느질하는 바늘로 오빠의 얼굴을 꿰맸다. 불쏘시개에 가슴을 맞아 찢기다니. 꽃무늬 선드레스의 흐릿한 얼룩이 이제야 다시 피로 보였다. 엄마가 떠난 것은 당연하다. 카야, 엄마 소식을 들었어. 좋은 소식은 아니야.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대. 어떻게 돌아가셨대? 백혈병에 걸리셨대. 이모 말로는 치료할 수도 있었는데 약물을 모조리 거부했대. 그냥 점점 쇠약해져서 2년 전에 돌아가셨대. 살아온 대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어둠 속에서, 정적 속에서. 엄마가 떠난 건 용서해. 하지만 어째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왜 나를 버렸는지. 오빠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엄마가 떠나고 나서 나한테 압류오는 배를 골거나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끼들을 버리고 간다고 했잖아.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그 새끼들은 죽지만 압류오는 살아서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번식한다고. 성체가 될 때까지 새끼를 키울 수 있게 됐을 때 말이야. 그 후로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 대자연에 저기 가재들이 노래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잔인 무도해 보이는 행위 덕분에 실제로 어미가 평생 키울 수 있는 새끼의 수를 늘리고 힘들 때 새끼를 버리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해져. 그렇게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거야. 인간도 그래. 지금 우리한테 가혹해 보이는 일 덕분에 늪에 살던 태초의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을 거야. 아직도 우리는 그런 유전자와 본능을 갖고 있어서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발현되지. 우리의 일부는 언제까지나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일 거야. 생존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일들. 까마득하게 오랜 옛날에도 말이야.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태고의 유전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스트레스와 공포와 엄연한 위험에 반응해서 엄마가 우리를 두고 떠나게 내몰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의지로 남는 쪽을 선택했어야 한단 말이지. 하지만 이런 성향이 우리 생물학적 청사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심지어 실패한 엄마도 용서하기가 조금은 쉬워져. 다만 이렇게 보면 엄마가 떠난 이유는 설명이 되지만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설명이 안 돼. 엄마는 왜 나한테 편지 한 통 쓰지 않은 걸까? 해마다 편지를 쓰고 또 쓰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한 통이라도 내가 받았을 텐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나 봐. 그냥 용서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지. 해답은 모르겠어.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이다. 살면서 수많은 시간을 가족도 없이 지냈고 소식조차 못 들었었는데 이제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오빠가 생기고 엄마를 잃었네. 그리고 다시 1969년 카야는 체이스 앤드루스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되어 보안관들에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기 방어를 하지 않는 카야에게 은퇴를 선언했던 톰 밀턴은 무료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죠. 여러 번의 공판이 시작되고 배심원들도 선정되었습니다. 배심원석에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이 자리를 잡았죠. 이들이 카야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카야가 체이스 앤드루스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긴 했죠. 체이스가 죽기 두어 달쯤에 카야는 체이스와 다시 만났습니다. 체이스는 자기의 잘못을 용서로 구하지도 않고 카야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죠. 물론 카야는 강하게 반항했습니다. 그러자 체이스가 오른쪽 주먹으로 카야의 얼굴을 강타했다. 메스껍게 뭔가 펑 터지는 소리가 카야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목이 뒤로 꺾이고 몸이 그대로 뒤로 나자빠져 쓰러졌다. 엄마를 때리던 아버지와 똑같아. 쿵쾅거리는 통증에 카야의 마음이 잠시 하얗게 백지가 되었다. 어딘가 원초적인 곳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모아 카야는 팔과 무릎으로 땅을 박차고 일어나며 팔꿈치를 휘둘러 체이스의 턱을 갈겼다. 그리고 체이스의 사타구니를 정확히 겨냥해서 제대로 발로 찼다. 확실히 해두려고 카야는 체이스의 등에 발길질을 했다. 신장이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몇 번이나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근처에 있던 낚싯배의 두 남자가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카야는 통증으로 굼떠진 몸을 움직여 비스킷, 치즈, 견과류를 배낭에 챙겨놓고 억새밭을 지나 물길을 따라 책익기 오두막으로 갔다.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멍든 뺨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치즈를 먹었다. 카야는 수치심과 싸우며 흐느껴 울었다. 카야는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다. 보호자도 없이 짝짓기를 하다니 자연의 욕망에 이끌려 결혼도 하지 않고 싸구려 모텔로 이끌려갔지만 욕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번쩍이는 네온 불빛 아래의 섹스는 동물의 종족처럼 시트에 번진 피의 흔적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은 이제 녹색과 보라색으로 시커멓게 변색되고 눈은 삶은 달걀처럼 부풀어 올랐다. 목은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윗입술은 한쪽이 엽기적으로 뒤틀렸다. 엄마처럼. 괴물 같은 몰골이 되어 무서워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느닷없이 카야는 엄마가 왜 참았고 엄마가 왜 떠났는지 선명하고도 뚜렷한 깨달음을 얻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이제 엄마가 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았어. 몰라서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카야는 머리를 툭 떨어뜨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젖혀 높이 치켜들었다. 난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언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까 걱정하면서 사는 삶 따위는 싫어. 그때 암컷 사마귀가 카야 얼굴 근처 나뭇가지를 따라 기어왔다. 사마귀는 분절된 앞다리로 나방들을 뽑아서 파닥이는 날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수컷 사마귀가 포니처럼 허세를 떨며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왔다 갔다 하며 구애를 했다. 암컷은 흥미를 보이며 촉수를 마술 지팡이처럼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수컷이 생식기로 암컷의 알을 수정시키려 이리저리 찌르는 사이 암컷은 길고 우아한 목을 돌려 수컷의 머리를 물어 뜯어버렸다. 마침내 수컷의 마지막 앞다리가 암컷의 입안에서 툭 튀어나왔을 때도 머리 없고 심장 없는 하체는 완벽하게 리듬에 맞춰 교미했다. 암컷 반딧불은 허위 신호를 보내 낯선 수컷들을 유혹해 잡아먹는다. 암컷 사마귀는 짝짓기 상대를 잡아먹는다. 암컷 곤충들은 연인을 다루는 법을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9월 초 출판사 편집자가 그린필에서 만나자고 카야를 초청했다. 얼굴의 부기와 타박상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흉측한 초록색과 보라색 반점은 여전히 눈가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테이트의 열렬한 응원 덕에 카야는 그린빌로 편집장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체이스 역시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아옵니다. 바닷가에서 갈매기와 놀고 있던 카야는 체이스에게 잡히지는 않았죠. 그때 카야는 느낍니다. 아버지한테서 거듭거듭 배운 교훈이 있었다. 이런 남자들은 최후의 한 방울 꼭 자기가 때려야만 한다. 카야가 떠날 때 체이스는 흙먼지 속에 나둥글고 있었다. 카야가 체이스를 납작하게 두들겨 패는 모습을
낚시꾼들이 다 봤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빌리면 체이스는 카야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체이스는 이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혼자 외톨이로 사는 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런데 그런 체이스가 갑자기 죽은 것이다. 그리고 카야는 체이스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되어 감방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변호사 톰 밀턴은 형량을 감축할 만한 대안이 있다며 그녀에게 과실치사를 제안하죠. 예컨대 그날 밤 실제로 막내에 갔고 체이스를 만났고 의원의 불일치가 생겼고 그러다 끔찍한 사고가 벌어져 체이스가 실족한 것으로요. 그러나 카야는 절대로 그 말에 협상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카야에게 감방에서 유일한 친구는 고양이였습니다. 썬데이 저스티스라 불리는 법정 고양이. 카야에게 위로가 되는 대상은 고양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테이트는 벌써 여러 번 면회를 신청했었고요. 점핑과 메이블도 먹을 거를 가지고 카야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여러 번의 공판이 시작되고 모든 것은 카야에게 불리했지만 그래도 다행한 것은 체이스가 죽던 날 카야가 그림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체이스의 엄마인 앤드루스 부인은 체이스가 늘 하고 다니던 조개껍데기 목걸이가 그 사건 이후 없어졌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말합니다. 목걸이는 카야가 체이스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그리고 사망 전으로 목걸이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톰 밀턴은 배심원석으로 가서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배심원석에 앉아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바클리 코브에서 성장했고 지금보다 젊었을 때 마시걸에 대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녀를 마시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이들은 마시걸은 반인 반늑대라고 속삭였고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사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안광을 바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그저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유기되어 혼자 늪에서 배고픔과 추위로 싸우며 살아남은 어린 소녀를 우리는 돕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나뿐인 친구 점핑을 제외하면 우리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어떤 집단도 그녀에게 음식이나 옷가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녀에게 늪지 쓰레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거부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캐서린 클라크를 소외시켰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와 달라진 건가요? 우리가 일원으로 받아주었다면 지금 그녀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 주었다면, 우리 교회와 집에 초대했다면 그녀를 향한 편견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범인으로 기소되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수줍은 외톨이 처녀를 재판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이 법정에서 제시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루머나 지난 24년간 쌓인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대다수를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캐서린 클라크에 대한 과거의 편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 때문에 평생 단 하루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캐서린 클라크는 독학으로 유명한 자연과학자이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습지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과학연구소들은 습지 전문가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뜬 소문과 황당한 이야기들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년간 들어온 거짓된 풍문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 들은 사실에 근거해 평결을 내리실 거라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마시거를 공정하게 대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런 멋진 변론을 듣고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배심원들은 평소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판사가 의사봉을 탕탕 내리쳤다. 정숙하십시오. 캐서린 클라크.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디와 테이트가 다급히 나무 문을 밀어젖히고 피고속으로 달려갔다. 점핑과 메이블도 뒤를 따라가 카야를 에워쌌다. 카야는 점핑의 손을 살짝 짚었고 메이블은 폭신한 가슴으로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카야는 테이트를 바라보았다. 톰은 그저 팔로 카야를 감싸 안았을 뿐이고 다음에 카야는 스커퍼를 보았다. 소개받은 적은 없지만 카야는 눈빛만 봐도 스커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테이트의 아버지죠. 놀랍게도 스커퍼는 카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힘주어 잡았다. 그 뒤에 시간의 전개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테이트와 카야는 결혼을 했죠. 가족을 원했지만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실망감으로 두 사람은 더욱더 단단하게 똘똘 뭉쳤고 절대로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은 거의 다 야생에서 배웠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연이 그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보호해 주었다. 그 결과 그녀의 행동이 달라졌다면 그 역시 삶의 근본적인 핵심이 기능한 탓이리라. 테이트의 헌신으로 카야도 결국 인간의 사랑이 습지 동물들의 엽기적인 짝짓기 경쟁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지만 삶은 또한 태고의 생존 본능과 복잡하게 꼬인 인간의 유전자 어딘가에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66이 된 카야의 검고 긴 머리는 모래처럼 하얗게 새었다. 어느 날 저녁 카야는 채집 여행을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고 테이트는 하늘을 어루만지는 시카모 나무들에 둘러싸인 호수에서 배를 타고 표류하는 카야를 발견했다. 그녀는 뒤로 힘없이 쓰러져 낡은 배낭을 베고 누워 있었다. 아직 젊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의 심장은 고요히 멎었다. 테이트는 바다가 보이는 참나무 아래 그녀의 땅에 시신을 매장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장례식에 참석했다. 카야는 천천히 이어지는 조문객들의 기나긴 행렬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은 야생에서 오랜 세월 살아남은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하러 온 이들이었다. 이제 테이트는 카야의 별명이 잔인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테이트는 카야의 묘석에 새길 비문을 이렇게 선택했다. 캐서린 데니엘 클라크, 카야, 마시걸. 장례식 날 저녁 모두가 떠나고 테이트는 카야의 수제 작업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테이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AH라는 이니셜이 적혀있는 여러 개의 봉투들. 그 중에 한 편은 깔끔하게 접혀 따로 봉투에 들어있었다. 테이트는 그 시를 꺼내 읽었다. 반딧불. 글을 꼬드겨내는 건 밸런타인의 불빛을 깜빡이도 쉬웠지. 하지만 숙녀 반딧불처럼 그 불빛들에는 죽음의 은밀한 부름이 담겨있네. 마지막 터치, 끝이 아니야. 마지막 발자국, 덧.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네. 그 눈이 내 눈을 꼭 붙들다. 끝내는 다른 세상을 보지. 그 눈이 달라지는 걸 봤어. 처음에는 질문, 다음에는 해답, 마침내 끝.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스쳐지나 그게 무엇이었든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네. AH. 어맨다 해밀턴은 바로 카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상자. 테이트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목화섬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그것. 체이스가 죽던 날 밤에 걸고 있던 조개 목걸이였다. 테이트는 불쏘시개를 잘게 부러뜨려서 나무 화덕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 시가 든 봉투를 하나씩 불길에 던져 넣어 시들을 태웠다. 또 생가죽 끈에서 조개를 떼어 가죽끈을 불길에 던져버리고 널빤지를 다시 바닥에 덮었다. 바다에 던져진 조개는 파도가 끌고 바다로 돌아갔다. 카야는 이 땅과 이 물의 생명체였다. 그리고 그 땅과 물이 카야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그녀의 비밀을 깊이 묻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 이 마지막 이 몇 페이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모두 카야가 무죄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야는 자연의 법칙에서 배운 대로
정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녀의 살 길을 찾은 거죠. 이 책은 델리아 오운스가 인설에 대해서 처음으로 쓴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작가 그 자체도 동물 생태학 박사였고 또 이런 식물이라든가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마치 자전적인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화도 그 모든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려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싱크로율도 높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표현된 습지의 모습을 실제 비주얼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같은 소설을 하나 읽었네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